어머니 수술비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300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 도와줄 돈 없어. 당신 친정은 내 가족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얘는 우리 집사람이야. 맨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벌어다 준 돈 덕에 말이지. 하하하.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가 된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만 29년을 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혼하던 날 벌어졌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차근차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혼 사유야 세상에 많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시댁에 아낌없이 퍼주면서 정작 제 친정엔 티끌 하나도 안 주던 남편. 그게 결국 3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명절에 음식 장만하고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셨다고 하면 김치통을 남편 차에 실어 나르기도 했죠. 시누이 생일엔 아이 선물도 제가 골라 보냈습니다. 나도 이젠 시집 식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을 끙끙 앓으셨습니다. 어머니께 밥 한 끼라도 챙겨드리려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오늘 친정 좀 들렀다 와도 될까? 그랬더니 남편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또 친정이야? 딱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무뚝뚝하니까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 후로도 남편은 시댁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 근무 중에도 잠시 짬을 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가 아이 맡길 데가 없다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부탁하곤 했죠. 그리고 저는 묵묵히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복도 많지.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편히 살고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수백 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편히 살았다고요? 전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며 어머니 김치 담가 드리고 반찬도 만들어 갔는데,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무심함은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제 생일은 까먹기 일쑤였고 결혼기념일엔 술 약속으로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중이었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생신은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케이크, 꽃다발, 여행 상품권까지 준비하며 말이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생신 챙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엄마 생신도 조금은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친정 얘기냐? 왜 이렇게 내 식구 얘기만 하냐고. 결혼했으면 시댁이 내 가족이지. 친정은 이제 좀 떨어져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는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뭐지? 시댁만 가족이고 나는 그냥 도우미 같은 존재일까? 내가 낳은 아이도 키우고 당신 밥도 매일 차려주고 집안 돌아가게 한 건 나인데 내가 그렇게 남인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이 집을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면서도 머릿속엔 계속 남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친정은 내가 책임져.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 그리 대단하다고. 또 친정 얘기냐? 저는 그렇게 매일 무시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울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300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 도와줄 돈 없어. 당신 친정은 내 가족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식탁에 있던 국물 냄새조차 머릿속에서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리모컨을 돌려가며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지?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남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을 더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은 부담스럽다며 며칠만 저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들어와. 여기가 내 집이지. 어디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허리가 찌릿하며 저려왔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산후조리까지 저보고 하라는 말이었죠. 참았습니다. 그땐 정말 가족이라는 말이 저에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팔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셨고 혼자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식사도 누군가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 엄마 혼자 아무것도 못하셔서. 남편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친정 핑계가 많아? 그런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이 꺾였습니다. 30년을 그 사람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다 하면 김치며 반찬을 만들고 진우의 아이 생일이면 새벽부터 케이크를 구웠고 심지어 설날 아침 38도 넘는 열이 나는 날에도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어머니 병간호하겠다는 말에는 한숨부터 쉬고 핑계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했던 걸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대학 동창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겸같이 나갔고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제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얘는 우리 집사람이야. 맨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벌어다 준 돈 덕에 말이지. 하하하.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억지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한참을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장난이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그건 너무했잖아.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게 구네. 맨날 밥하고 청소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젊음, 제 시간, 제 인생 모두 그 집을 위해 바쳤는데 그게 그냥 밥하고 청소하는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한참을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챙기고 커피도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인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통장도 제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인인증서와 각종 공과금 명의도 정리했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모아 작은 파우치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제가 꺼낸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아직 그 사실 몰랐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신 만큼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있으면 더 수월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김장을 하신다고 일찍 와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무슨 몸이 안 좋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얼마나 편한가. 너무 잘 알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곱게 살았잖아. 그 정도 김장 하나 못 도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인내심도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해. 김장 도와야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못 가. 나 이번엔 안 가.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말했습니다. 뭐, 또 무슨 핑계야? 진짜 요즘 너 이상해졌다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눈이 떠진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남편은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니, 싸우는 것도 아까워서 그래. 대신 이거 봐줘. 그리고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혼하자. 이제 당신에게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 말고 제 인생을 살고 싶거든.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너 돌았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뭐가 부족해서 이혼이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당신은 지금도 내가 당신 덕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로 며칠간 남편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너 혼자 뭐하고 살 건데? 내가 다 끊으면 너는 당장 한 달도 못 살아?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제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쇼핑몰 준비 노트와 택배 포장 메모, 주문 건수,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쇼핑몰이야.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이제는 수입이 제법 나.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뭐야, 내가 이걸로 돈을 번다고? 응. 그리고 이 돈으로 이혼 후 생활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혼 얘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정말 배은망덕하다. 우리 아들 돈으로 30년 곱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곱게 살았는지 그건 어머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설거지며 김치며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가 무슨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지.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돌아갔고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서류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끝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2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한 모든 일, 가사노동과 아이 양육, 시댁 행사며 친척 돌보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단순히 주부였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요. 제가 나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받을 건 받고 나가겠습니다. 결국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19평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시세로 치면 2억이 조금 넘는 집이었지만 제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삿날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제 이름으로 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삿날도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가볍게 나왔습니다. 낡은 냄비 몇 개, 옷 몇 벌, 그리고 제가 직접 짠 손뜨개 인형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아도 되는구나. 그 후로 한동안은 정말 바빴습니다. 쇼핑몰 정리, 상품 등록, 재고 체크, 택배 포장.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20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수세미 하나, 뜨개 인형 하나에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밤새도록 작업해서 10개 만들면 그중 반은 다시 푸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8년 내 하면서요. 택배 상자에 정성껏 리본도 묶고 감사 쪽지도 직접 썼습니다. 정성껏 만든 손뜨개 인형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객 리뷰에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장부터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글이 달릴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무쓸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뷰는 입소문을 탔고 주문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3개, 그 다음엔 10개, 어느 날은 하루 50개 넘게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직접 만든 수세미의 생활소품을 정리해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 매출 500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포장 박스 옆에 쌓여있던 손뜨개 실뭉치를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벌어다 내가 산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쇼핑몰 고객 중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사장님이 손수 만든 거 맞나요? 받고 너무 감동해서요. 그분은 알고 보니 한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셨고 결국 제 소품 이야기는 방송에 소개되었고 그 방송 후 하루 주문량이 300건을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작지만 따뜻한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정상 외 다정한 손길로 만드는 상냥한 이야기. 이제는 월 매출 1,000만 원을 바라보는 소형 공방 브랜드가 되었고 근처에 소형 창고 겸 작업실도 냈습니다. 가끔 시댁 사람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아들 돈으로 잘 살던 년이 남편 버리고 나가서 잘 됐다고 자랑하고 가냐? 라며 사람들에게 씩씩댄다고 합니다. 남편은 혼자 된 이후로 외식도 빨래도 전부 배달이나 세탁소에 맡기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쇼핑몰 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때는 미안했어. 혹시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후 처음으로 친정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평생 산정이 있는데 정말 괜찮겠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보다는 안도와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찾았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제 결정에 힘이 되어주는 그 마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사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큰아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엄마가 더 오래전에 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작은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이제라도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희들 생각해서 너희 눈치 보느라 못한 결정이었는데 이제야 말하지만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이제는 아이들도 쇼핑몰을 도와줍니다. 큰아이는 마케팅 쪽을 전공했는데 엄마, 요즘은 블로그보다 영상이야. 하며 저를 대신해 짧은 상품 영상을 찍어주기도 하고 작은아이는 택배 포장을 같이 해주면서 엄마, 이건 진짜 예뻐. 가격 더 올려도 되겠어. 라며 저를 으쓱하게 만들어줍니다. 엄마, 인플루언서 시켜야겠네. 엄마 요즘 인기 많아? 그 소리에 둘이 깔깔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고 그걸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쪽 친척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우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오빠 오랜만에 보는 자리라 올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난 그 집 며느리가 아니야. 참석할 이유도 의무도 없어.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툭 내뱉듯 말하더군요. 오빠 요즘 힘들어하긴 해. 그때 언니 말 그렇게 한 건 진짜 미안했대. 그래요. 좀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이요? 그 말, 제가 시댁 김장 100포기 해주고 허리 삐끗했을 때 하셨어야죠. 그땐 그냥 당연하게 넘기더니 이제 와서 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쓴다. 그날 밤 제가 만든 수세미를 예쁘게 포장하고 있었을 때 하루 매출이 1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포장된 택배 상자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쇼핑몰도 자리를 잡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택배 포장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나, 정연이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연.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처음엔 그냥 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딱 한 번 얼굴은 봅시다. 이제 나도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며칠 뒤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있던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기색도 없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너한테 했던 말.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저는 조용히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알면 뭐해요. 나는 그때 이미 다 부서졌었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나도 일이 잘 안 풀려. 우리 엄마도 아프시고 어쩌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그 말에 저는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정연 씨, 우리 이혼 서류 보낼 때 기억나요? 당신 뭐라 했는지. 기억나.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얘기했어야죠. 그땐 내가 뭐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뭐 대단하지 않은 여자가 지금 혼자 힘으로 집 사고 장사해서 애들 등록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땐 내가 바보 같아서 참았죠. 근데 지금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한테 다시 손 내밀 만큼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아요. 그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정연 씨가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 다시 끌려갈 만큼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가면서 뒤돌아서 한마디 하더군요. 멋있어졌네. 그럼 이제라도 칭찬이라도 들으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전 남편과 마주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엔 택배 포장, 낮엔 상품 촬영과 문의 답변, 밤엔 주문 정리와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한 고객님께서 주문 확인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혹시 이 쇼핑몰 사장님, 그 아줌마 맞죠? 혼자서 수세미 만들고 계신다는 그분이요. 저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줌마가 바로 저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 사실 동네 주민이에요. 이웃 모임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60인데 뭔가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를 끊자마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한 일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입소문이 나면서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은근히 유명한 소상공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마켓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했고 한 지역 잡지사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지만 이제는 나답게 사니까요.
그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58세 이혼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그녀는 오늘도 꽃을 뜬다. 기사에 실린 제 사진엔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포장한 상자를 들고 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다. 우리 엄마 맞아? 이따금 예전 시댁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전 남편은 퇴직 후 마땅한 일이 없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젠 거기에 마음 쓸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 자신을 돌보느라 바쁘거든요. 요즘엔 저처럼 뒤늦게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끼리 작은 모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진하다는 의미로 이름은 늦꽃회라고 붙였습니다. 거기엔 60 넘어서 유튜브 시작하신 분도 있고 자식 다 키워놓고 그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눕니다. 우리도 살아야지. 이제는 우리 차례야.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난 거구나.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을 줄 알았고 시댁 없이는 허전할 줄 알았고 아이들이 없으면 공허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아니라 나 없이는 내가 사라졌던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제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손님께 드릴 예쁜 수세미를 만들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주름이 늘었네. 피부가 푸석하네. 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주름 속엔 아이 키우며 밤새웠던 시간도 있고 시댁일로 들들 볶이며 참아온 날도 있고 혼자 울며 지새운 새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단단한 내가 보입니다.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산 거야. 제가 살아온 29년의 결혼 생활은 슬펐고 외로웠고 무시당했고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었고 이후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집사람으로만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저는 오늘도 택배를 포장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남이 정해준 인생 말고 내가 결정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으로 쌓아올린 삶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용기 하나라도 심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자고요. 진심으로요.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